안녕하세요. 이번에 환특법 강의 맡게 된 박승창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관세법에 이어서 2차 과목 중에 하나죠. 환특법 강의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총 3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환특법 같은 경우는 관세법 1교시에 관세법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이 이제 풀네임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환특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총 24개의 조로 이루어진 굉장히 단촐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이 환특법 같은 경우는 실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중점적으로 만든 법이라 이제 실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실무를 직접적으로 실행해 본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께는 굉장히 어려운 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무엇보다 관세법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저희가 어쨌든 한 번은 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환특법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낯선 법입니다. 때문에 2차 관세법이 굉장히 익숙해서 아마 듣기가 편한 과목이었다면 환특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다 새로 시작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낯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관세법에서 파생된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세법 부분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법과 두드러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비교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어 이자율이지만 아직 개정 반영이 안 돼서 이자율이 과거에 멈춰져 있는 게 환특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하면서 나중에 관세법과 환특법 모두 다 들었을 때 혼동이 되지 않도록 꼭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특법이 이제 24개 조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매년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는 분야죠. 예를 들어서 뭐 보세구역 7장으로 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출제가 뭐 한 문제 되긴 했지만 한 문제 출제가 될까 말까 한 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환특법은 그 양에 비해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낯설고 어려움이 초반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가져가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좀 환특법을 꼭 쥐고 갔으면 좋겠고요. 환특법을 또 보다 보면 24개 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출제될 부분들이 어쩌면 또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나오지가 않고 시행규칙과 영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념 이해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점수 획득하는데 좋은 법이 아닐까,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환특법은 대부분 처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법이기 때문에 진도 자체를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뷰를 계속 해서 쌓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환특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면 1장부터 총 7장까지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 환특법 같은 경우는 장이나 절이나 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법이 1조부터 24조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적인 법이다 보니 이게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이랑 7장 이렇게 관세 환급의 개요, 환급 요건, 일괄납부 및 사후 정산 제도, 관세 환급금의 산출,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거래, 관세 환급의 환급 절차, 그 다음에 기타 규정해서 총 7개로 제가 임의로 나눈 거고요. 이 안에는 법들이 1조부터 24조까지 쭉 나열된 게 아니라 섞여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환특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실 1조부터 24까지 순서대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순서를 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좀 보는 것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환급, 관세 환급에 대해서 뭐 의의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일반적인 개괄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 환급이라고 하면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요건, 이제 2장이죠. 환급의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 그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급은 관세법에 의한 환급과 환특법에 의한 환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환특법에 의한 환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할 관세를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나 수출 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품을 수입을 했는데 그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만들었고 그 중에 일부를 수출했다라고 하면 그 제품은 국내에서 사용 소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는 뭐 개별 환급과 정액 환급이라는 구분이 나뉘고 또 거기 안에 또 뭐 국내 거래를 통한 뭐 기납증, 분증들의 개념이 나올 것이고 이후에 이제 환급하는 절차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급 같은 경우는 WTO에서 정하는 수출 보조금에 들어있지도 않기 때문에 각국에서 수출 지원의 차원에서 많이 환급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 실시 배경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수출 지원의 효과인데요.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부가 징수한 관세를 수출할 때 되돌려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출 지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해서 그 다음에 제조해서 나가고 나서 환급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 기간 동안 어쨌든 관세라는 금액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국내 국산 원재료 사용이나 개발 촉진을 또 도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접 소비세의 성격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환특법의 환급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내용이라 보시면 되는데, 간접 소비세라고 하면 이제 소비를 전제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특법에 해당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용 소비가 안 되고 해외에서 수출이 되죠. 해외에서 사용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간접 소비세라고 해서 부과를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도 부과가 되고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그 다음에 현지에서도 부과가 되는 이중 부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것이 환급의 또 하나의 원인 존재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은 관세 환급의 개요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통칙 같은, 통칙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와 2조를 제가 관세 환급의 개요로 묶어놨는데, 1조를 보시면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가 그 목적이죠. 관세법, 임시 수입 부가세법, 개별 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징수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특법에 해당하는 법은 당연히 관세가 있을 거고, 인시수입 부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체크한 이유는 관세법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관세법 페이지 한 8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관세법에서는 이제 다루고 있는 법들이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교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포함이 됩니다. 즉 환특법에는 여기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네 가지는 해당이 안 돼요.
요 네 가지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은 관세법을 통한 환급을 할 때에는 얘네들을 포함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환특법에 의한 환급은 얘네 같은 경우는 각자 개별법에 따라서 환급을 받아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수입 부가세는 관세법에 또 없죠. 그래서 차이가 일단 환특법에는 임시수입 부가세가 포함이 되고 대신 관세법에 있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각 개별법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특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세법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모든 내용을 학습하고 나서 이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서 이제 섞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차이점들은 좀 체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에 대해서 이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0제1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거고,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0은 당연히 법을 보조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0을 보조하는 것. 그래서 법과 0과 시행규칙까지가 저희 시험 범위. 그 이후에 다루는 게 고시인데 고시는 저희 시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2조에는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먼저 1호 관세 등 보시면 관세 등이란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개별세,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가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셨다시피 부가세와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법과 한번 비교해서 보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이제 수출 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 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노동청 특별세법, 교육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호 원화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환특법에서는 별도로 수출 등을 정하고 있고 그 수출 등에 대해서는 정의는 여기 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4조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특법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꼬이면은 환특법 전체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할 거고, 수출 물품이란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하고요. 소요량, 이제 개별 환급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요량인데, 환급 자체에서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소요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물건들이 일부가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 후에 다시 나가는 물건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환급은 여기 나가는 것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들어온 물품 중에 얼마나 수출할 물품에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요량이란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약간 광의의 소요량이고 들어온 물품 중에 국내에서 제조에 쓰인 양이 얼마나 되냐, 이게 소요량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소요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후단에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단이 이렇게 길게 들어온다고 치고 만약에 이 원단으로 바지를 만든다고 치면 이 부분이 절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잘릴 건데 이 부분 이렇게 절개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이겠죠. 그래서 요것도 소요량으로 포함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부분을 빼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제품을 만들 때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이 있다면 그건 역시 포함한 게 소요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5번에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환급의 정의가 나와 있고, 6번째 정산이란
이건 제가 이제 6조 오늘 일괄납부 한 다음에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제1항에 따라 3조에 따른 수출용 원료에 대해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한 관세득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산이라고 하면 이제 나갈 것과 내야 될 것과 받을 것들을 이제 정산해서 상계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거는 아마 일괄납부 부분을 좀 학습한 다음에 해야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4번이랑 6번 같은 경우는 소요량행 사전심사라는 개념이 나올 때, 일괄납부 등이 나올 때 아마 정의에 대한 부분을 관세법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뭐 정의 같은 경우 일단 관세법하고 좀 비교를 해서 없는 것들 차이를 좀 확인하시고, 4호 소요량과 6호 정산과 같은 개념은 이제 본문에서 함께 아마 활용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2장 환급 요건인데요. 환급 요건에는 3조와 4조 환급 대상 원재료와 환급 대상 수출 등, 그 다음에 구조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구조의 수출 이행 기간.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환급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환급은 아무거나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아무 수출이나 아무 원재료나 다 환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환특법에서 이렇게 환급 대상 원재료, 환급 대상 수출이라고 별도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 별도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거에 한해서 환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좀 뭐 환특법의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조를 먼저 보면 환급 대상 원재료라는 제목으로 있고요. 1항과 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 제목을 제가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라고 붙였고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1호가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 2호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물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 원재료로 생산한 경우, 그 다음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내보낸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래서 그대로 수출한 물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 수출 물품 자체가 환급 대상 원재료가 되겠죠. 제조 가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호에 해당하는 생산한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해당 수출 부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즉 물건에 합쳐지는 물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목은 해당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투입이 돼서 소모가 되는 물품은 이제 환급 대상 원재료가 됩니다. 단서 규정이 있죠. 다만 수출 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 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치면, 이 기계를 돌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윤활유나 구리스 같은 게 쓰일 수가 있어요. 이 기계 작동에 사용이 되고 제품이 만들어져서 수출 나간다고 하면, 사실 윤활유랑 구리스는 이 기계에 들어간 거지 완성된 제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투입된 것들은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목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나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만 포함이 되는 거지,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들은 제외를 합니다. 걔네들은 나간 게 아니니까. 다목은 해당 수출 물품의 포장용품, 해당 물품과 포장된 물품은 당연히 완제품과 동일하게 보겠죠. 그래서 그 포장용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크게 생산한 것과 원상태 그대로 수출한 것, 그리고 생산한 것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것, 두 번째는 투입돼서 소모되는 것, 다만 간접적인 거는 제외가 되고요. 세 번째는 포장용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을 봤고요. 2항 대체 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서 두 번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수출 물품에서 생산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느냐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대체 환급의 요건을 제가 이제 넘버링을 다 한 건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범용성 부품 같은 경우 볼트나 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제품에 쓰여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통의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할 때는 구분을 잘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수입한 너트, 국내에서 만든 너트를 구분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지는 않고 사실 이게 혼합이 돼서 막 섞여서 써요. 그러면은 이 범용성 부품이 잘 자라는 것들을 제품을 만들 때 수입한 거를 몇 개 썼고 국내에서 구매한 것들을 몇 개를 썼는지 구분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실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볼트와 너트가 국내에서 소비된 것이든 국내에서 산 것이든 수입한 것이든 첫 번째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고 상호 대체 사용, 수입한 거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거나 이제 대체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산돼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다면 그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겠다. 국내에서 생산한 거 빼고 이러지 않겠다. 왜냐하면 범용성 부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공장 내에서 구분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체 환급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얘기가 한번 나와요. 약간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환급 대상 원재료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1항의 내용과 2항의 대체 환급까지. 대체 환급은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구매한 것이라도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겠다. 이 말 자체는 환급을 해주겠다는 뜻이겠죠. 구문심 보고. 4조는 환급 대상 수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조 환급대상 원재료보다는 4조 환급대상 수출 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관세법과 약간 다른 것들도 있고 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 총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에 해당하는 시행규칙 2조가 있어요. 2조의 1항은 4조의 1항을 뒷받침하는 거고 나머지도 2항, 3항, 4항이 모두 다 이제 관세법, 환특법 4조의 각 호를 보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1호부터 4호까지는 각각 단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환특법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해가 아마 되실 건데 아마 처음에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1호를 보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수출 같은 경우는 환급대상 수출로 보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다만이죠. 다만 무상 수출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상 공짜로 보냈는데도 얘네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받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아래 시행규칙 제2조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특법 제4조 1호 단서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 라고 해서 총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붙여서 볼 건데 먼저 1호와 6호를 같이 볼게요. 먼저 1호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장,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즉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건데 이 중에서도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는 무상 수출이지만 현지에서 판매되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상 수출과 같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현지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이 되는 거고 6호 보면 위탁 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인데 이건 역시도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이 단서들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무상으로 위탁 판매에서 나가긴 나갔지만 현지에서 판매가 됐고 현지에서 판매가 됐다는 것은 수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대상 수출을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보면 3호 같은 경우는 수출 물품이 계약 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출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을 수출. 4호는 해외 구매자의 수출 계약을 위하여 견본용 물품의 수출. 얘네 두 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수출했지만 환특법상 수출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수출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수출된 물품이 계약 조건과 달라서 대체하는 물품 역시도 기존의 수출을 좀 보조하기 위함이고 수출 계약을 위해서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 역시도 견본이 나가서 잘 되면 또 수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두 개는 환특법상 수출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개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5호와 5의 2호인데 보시면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이게 이제 수탁 가공이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를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입니다. 이건 이제 내용이 좀 길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수탁 가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원재료들을 보내죠. 보내고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을 하고 내보내는 것. 요게 이제 수탁 가공의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1000개의 원재료를 보냈다고 해요.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900개만 만들었고 900개를 내보내면서 나머지 100개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있겠죠. 얘를 같이 반납을 했어요. 당연히 반환을 해야죠. 1000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900개까지밖에 안 만들었으면은 100개는 이 수탁 가공 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즉 이 100개에 대한 반환을 하는 수출도 환급 대상 수출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의 2는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반대죠. 요거는 위탁 가공인데 한국에서 원재료들을 보내고 중국에서 생산한 다음에 들여오거나 현지에서 판매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 위탁 가공으로 나가는 물품의 수출 역시도 환급 대상 무상 수출로 보겠다. 2호 자체는 조금 얘만 별도로 묶일 게 없는 건데 내용 보시면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 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외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되는 기계, 시설자재, 근로자용 생활 필수품,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지정한 하위한 물품. 네, 요 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사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건설 현장을 좀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7가지 같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유상으로 나가는 수출은 무조건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무상 수출 중에서는 요 7가지에 해당되어야만 무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급 대상 수출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호의 내용과 시행규칙 2조 1항 1호에 대한 내용을 묶어서 단답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